남아있는 나날 다시 일 가조 이식으로 지음 송은경 옮김 레노어 마셜 부인을 추억하며 프롤로그 1956년 7월 달링턴 홀 요 며칠 사이에 나의 상상을 붙들어온 그 여행을 정말 감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패러데이 어르신의 안락한 포드를 타고 나홀로 즐기게 될 여행, 잉글랜드의 수려한 산하를 거쳐 서부 지방으로 나를 데려다 줄 여행, 그리고 예상컨대 무려 닷새나 엿새 동안 나를 달링턴 홀에서 떼어놓을 여행이다. 이 여행의 발상 자체가 패러데이 어르신의 지극히 고마운 권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2주 전쯤이던가 어느 날 오후 서재의 초상화들을 청소하고 있던 내게 그분이 직접 제안하셨던 것이다. 그때 나는 접이 사다리에 올라서서 웨더비 자작의 초상화에 낀 먼지를 털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르신께서 선반에 다시 꽂아 놓을 생각이셨는지 책 몇 권을 들고 들어오셨다. 나를 보신 그분이 마침 잘 만났다는 듯 8월과 9월 사이에 5주 정도 미국으로 돌아가 지내기로 방금 막 계획을 확정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통과한 후 어르신은 책들을 탁자에 내려놓고 침대 겸 의자에 앉아 두 다리를 쭉 뻗으셨다. 그리고 잠시 후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스티븐스.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내내 집에 갇혀 지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소. 차로 어디든 며칠 다녀오는 게 어때요? 보안이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로서는 그야말로 뜻밖의 말씀이었으므로 그 같은 권유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영 떠오르지가 않았다. 일단 그분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어르신께서 곧바로 덧붙인 말씀으로 보건대 내가 딱히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말이요, 스티븐스. 내가 볼 때 당신은 정말 휴식이 필요해요. 차 연료비는 내가 부담하리다. 집안일을 챙기느라 늘 이런 큰 집에만 갇혀 살아야 하니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체 구경이나 해보겠소? 사실 어르신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분께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그때 사다리에 올라서 있을 때 나 나름대로 대답이 떠오르기는 했다. 이 나라의 전원을 여행하고 아름다운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으로 치자면 저희 같은 직업의 소유자들은 물론 많은 것을 보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희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신사 숙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택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영국에 대해선 일반인들보다 많은 것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 넘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게 뻔했으므로 물론 패러데이 어르신께는 그 같은 견해를 내비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좋겠다. 저는 오랜 세월 이 저택의 담장 안에서 영국의 진 면목을 보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어르신. 패러데이 어르신이 내 말뜻을 이해하신 것 같지는 않았다.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이 그 말이오, 스티븐스. 사람이 자기 나라도 한번 둘러볼 수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요. 내 권유를 받아들여요. 며칠 집 밖으로 나가보라고요.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그날 오후 나는 패러데이 어르신의 제안을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저분이 미국 신사시니까 영국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거니 여겼다. 그런데 며칠 사이 그분의 권유로 내게 변화가 생겼는데 정말 잉글랜드 서부 지방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이 점점 더 내 머릿속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주된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무엇 때문에 숨기겠는가? 켄턴 양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7년 만에 처음 보내온 편지에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내 말은 내가 여기 이 달링턴 홀에서 봉착한 업무상의 문제들과 관련해 켄턴 양의 편지가 어떤 생각의 고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어르신께서 내놓으신 선의의 제안을 새삼 재고하게 된 것은 업무상의 문제들로 인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 내막을 좀 더 설명해 보겠다. 지난 몇 달 사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련의 작은 과오들이 발생했다. 사실 하나같이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그 같은 실수를 범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사태였고 그 점은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될 듯하다.
그래서 나는 과거의 원인을 두고 기후에 가까운 온갖 가정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너무나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나는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간단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켄턴 양의 편지에 함축된 의미를 곱씹어 본 연후였다. 그 간단한 사실이란 최근 몇 달간의 작은 실수들이 인력관리 체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며 체계를 잘못 짠 것은 아니지만 불길한 조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집사라면 누구나 최대한 세심하게 인력관리안을 짜야 할 의무가 있다. 집사가 계획 작성 단계에서 아무렇게나 처리한 탓에 다툼과 허위 고발, 불필요한 해고가 발생하고 전도 양양했던 경력이 막혀버리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겠는가. 사실 나도 훌륭한 인력 관리안을 작성하는 능력이야말로 성실한 집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내 경우로 말하자면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관리안을 작성해 왔지만 수정해야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해도 결코 지나친 자기 자랑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만약 이번 관리안에 결함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내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유난히 어려운 작업에 속했다는 점도 감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정은 이러했다. 거래, 즉 달링턴 가문이 200년 넘게 소유해왔던 이 저택을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인수하신 거래가 끝나자 어르신은 당장 입주하시지는 않고 미국에서 넉 달 정도 더 머물며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해오셨다. 그러나 전 주인을 모셔온 직원들의 높은 명성은 패러데이 어르신도 들으신 바이기에 이 직원들이 달링턴 홀에 계속 남아주기를 강력히 원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직원들은 사실 최소의 뼈대만 갖춘 팀에 불과했다. 거래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저택을 관리하라며 달링턴 경의 친지들이 남겨놓은 인원은 고작 6명이었으니까. 그 후 매입 절차가 완결되고 나자 클레먼츠 부인을 뺀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다른 일자리를 구해 이곳을 떠나갔는데 패러데이 어르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막도록 하는데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새 주인 어르신께 편지로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자 미국에서 웅장하고 유서 깊은 영국 저택에 손색이 없는 새 직원들을 모집하라는 지시가 담긴 답변이 날아왔다. 나는 어르신의 뜻대로 실행하고자 즉각 작업에 착수했지만 알다시피 요즘 시절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새 직원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클레먼츠 부인의 추천으로 로즈메리와 에그니스를 고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패러데이 어르신과 업무상 첫 만남을 갖게 될 때까지도 더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 만남은 작년 봄에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예비 방문차 잠시 우리 땅에 다니러 오셨을 때 이루어졌는데 텅 비어서 낯선 느낌을 주는 달링턴 홀의 집무실에서 내가 어르신과 첫 악수를 나눈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이미 서로 낯설다고 할 수는 없는 사이였다. 그동안 직원 모집 문제 외에도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 새 주인 어르신께서 나의 자질을 필요로 하고 감히 말하건대 내게 다행히도 있었던 자질, 즉 믿음직하다고 여기신 적이 몇 차례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께서 나를 보시고는 대뜸 믿는다는 듯한 태도로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끝날 무렵이 되자 어르신은 장차 당신이 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챙기라며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내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다. 아무튼 이야기의 요지는 바로 이 첫 면담 때 내가 당시 쓸만한 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현재 있는 4명의 직원, 다시 말해 클레먼츠 부인과 새로 뽑은 젊은 처녀 둘, 그리고 나만으로 집안일이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셨다. 어르신의 표현에 따르면 이를테면 일종의 당번제 같은 인력 관리안을 짜보라고 내게 요청하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저택의 일부 구역에 볼을 씌우게 되리란 건 나도 잘 알지만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경륜과 전문 지식을 발휘해 줄 수 있겠소?
돌이켜보면 나는 한때 17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곳 달링턴 홀에서 28명의 직원이 일했던 것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그런 집을 4명의 직원으로, 다시 말해 가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굴릴 수 있는 방안을 짜보라니 생각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 딴에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나의 회의적인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났던 모양이다. 안심시키려는 듯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곧바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기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되풀이하셨다. 4명으로 되게끔 해주면 나로서는 정말 고맙겠소.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만 물론 나도 옛날 방식을 지나치게 많이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 목격되듯 단지 전통 그 자체를 위해 전통에 매달리는 식의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전기와 현대식 난방장치가 일상화된 이 시대에 한 세대 전에나 필요했을 많은 인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한동안 오로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계속 유지하여 그 결과 고용인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직업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던 사람이다. 게다가 패러데이 어르신은 지난날 달링턴 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대규모 사교 행사는 앞으로 극히 드물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다. 그 후 나는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맡기신 과업을 꽤 헌신적으로 수행했다. 인력 관리안을 짜는데 할애한 시간도 물론 많았지만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문제를 제고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바쳤다. 괜찮은 실행안이 되어간다 싶을 때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각도에서 검증해 보곤 했다. 그러다 마침내 비록 패러데이 어르신의 요청에 정확하게 부응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사람이 짜낼 수 있는 최상의 계획이라고 판단되는 안을 도출해냈다. 이 안에 따르면 저택 내부의 매력적인 구역들이 거의 온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뒤쪽 복도와 조용한 방 2개, 낡은 세탁실을 포함한 널찍한 하인 숙소와 3층 객실 복도에는 먼지 가리개 볼을 씌우기로 했고 1층 주요 방들과 넉넉한 수의 객실들은 모두 그대로 남겼다. 자신있게 말하지만 현재 4명으로 된 우리 팀의 일용 잡부를 몇 명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나의 관리안에는 정원사와 청소부의 용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여름에는 2번씩 오게 하고 청소부들은 각각 매주 2번씩 오는 시기였다. 그러나 상주하는 4명의 고용인들 입장에서 이 관리안은 종래에 담당해온 각자의 직무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의미가 될 터였다. 두 처녀는 그러한 변화를 별 무리 없이 감당하리라 예상되었지만 클레먼츠 부인의 경우 직무에 큰 변화가 없도록 배려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야말로 관대한 집사가 아니고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갖가지 직무들을 내가 직접 떠 맡으면서 말이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것을 형편없는 관리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어쨌거나 4명의 직원으로 기대 이상의 분야까지 다룰 수 있는 아니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령 최고의 인력 관리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인 중 누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평소보다 몸 상태가 좋지 못한 날들까지 고려하여 착오가 생길 경우까지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내게 약간 과다한 직무를 부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유휴 노동력을 간과하지 않고 통합하고자 했다. 내가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은 클레먼츠 부인이나 두 처녀 쪽에서 종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직무들을 맡게 된 데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자신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듯한 느낌이 덧붙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인력 관리안을 붙들고 씨름할 당시 나는 클레먼츠 부인과 처녀들에게 더 절충적인 이 역할들을 채택하는 데 따르는 거부감만 극복한다면 이번 직무 배분이 아주 고무적일 뿐 아니라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심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클레먼츠 부인과 처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나 자신의 한계를 엄격하게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내가 그런 문제들의 경험도 많고 조심성이 몸에 밴 덕분에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데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간과했던 그 점이 몇 달 지난 후에 이렇게 작지만 뚜렷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맡긴 데 있을 뿐 달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력 관리 안에 그처럼 명백한 단점이 있는데도 그동안 눈치채지 못하고 지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할지도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생각을 모아야만 하는 문제들에서는 그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법이다. 결국 아주 우연하게 어떤 외부 사건으로 자극받기 전에는 결코 실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번 경우가 바로 그랬다. 다시 말해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은 긴 문구들로 채워졌는데도 달링턴 홀에 대한 향수가 여실히 묻어나는 켄싱턴 양의 편지를 받음으로써 나는 비로소 내가 짠 관리안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편지에서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녀의 바람이 군데군데 뚜렷이 감지되었다. 새로운 직원이 맡아주어야 할 핵심 역할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스쳤다. 결국 내가 최근 들어 겪었던 모든 난제들의 중심에 바로 이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볼수록 점점 더 명백해지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 집에 무한한 애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프로 정신을 갖춘 켄턴 양이야말로 달링턴 홀에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인력 관리안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이었다. 여기까지 상황이 분석되자 나는 어느새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신 친절한 제안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로운 자동차 여행이라면 나의 직무 면에서도 아주 유용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부지방으로 차를 몰아가다 중간에 켄턴 양에게 들러 정말 여기 달링턴 홀의 일자리에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 그녀의 본심을 직접 탐색해 볼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켄턴 양이 보내온 편지를 대여섯 번 더 읽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모종의 암시를 보내왔다는 판단이 나만의 상상에 불과할 가능성은 결코 없다. 그러나 며칠 동안은 패러데이 어르신 앞에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어쨌거나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 먼저 나 스스로 명백하게 해두어야 할 여러 측면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비용 문제도 그중 하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인심 좋게 연료비를 대겠다고 제의하시긴 했지만 숙박과 식사 그리고 도중에 혹시 생기게 될 소소한 간식 따위를 감안할 때 그만한 여행을 하자면 비용이 엄청난 액수에 달할 것 같았다. 다음으로 그런 여행을 하자면 어떤 옷이 적절하겠는가 그리고 새 옷에 돈을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내게는 지난날 달링턴 어르신께서 직접 주셨거나 이 저택에 머물렀던 여러 손님들이 우리 집안의 서비스 수준을 흐뭇하게 여겨 선물하신 훌륭한 정장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 자유로운 여행에 이용하기엔 너무 점잖은 편이거나 요즘 시대에는 다소 구식으로 보일 수 있는 옷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31년인가 1932년에 에드워드 블레어 경이 주신 신사복이 한 벌 있긴 하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최신 명품이었고 내 몸에도 거의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묵게 될 여관의 휴게실이나 식당에서 저녁 식사에 입으면 아마 잘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전쟁 때 차머스경 2세가 주신 정장을 입지 않는 한 여행 중에 입을 옷, 다시 말해 차를 몰 때 입을 옷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옷도 너무 작을 게 분명하긴 해도 색상만큼은 이상적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이리저리 계산해 본 끝에 그동안 저축해온 돈 정도면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댈 수 있을 것이고 새 옷도 한 벌 살 수 있을 것이라 결론 내렸다. 이 새 옷 문제로 나를 허영이 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달링턴 홀의 식솔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느 때 내 입으로 밝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뿐이니까 말이다.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법이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도로 안내서를 연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을 바쳤다. 제인 시먼스 부인이 쓴 영국의 명승지 시리즈 중 내 여행과 관련된 책들도 꼼꼼하게 읽었다. 여러분이 혹시 모두 7권으로 된 연작으로 영국 제도 내의 지역들을 한 권에 하나씩 집약해 놓은 시먼스 부인의 책들을 잘 모른다면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1930년대에 쓰인 책들인데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독일군의 폭격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산천이 몰라보게 변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실 시먼스 부인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댁에 자주 드나들던 손님이었다. 게다가 망설임 없이 자상하게 감사를 표하는 분이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손님 중 한 분이기도 했다. 자연히 나는 그 숙녀분을 존경하게 되었고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서재에 가서 그분의 책들을 정독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시절이다. 돌이켜보면 켄턴 양이 1936년에 나는 가 본 적도 없는 콘월로 떠나버린 직후 나는 시먼스 부인의 연작 중에서도 제3권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다. 대번과 코널에서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놓은 책인데 그 지역을 담은 각종 사진은 물론 나에게는 더욱 생생한 느낌을 주었던 다양한 스케치가 완벽하게 곁들여져 있다. 그 덕에 나는 켄턴 양이 이곳을 떠나 결혼 생활을 누리러 간 지역에 대해 약간이나마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그것은 시먼스 부인의 책들이 이 나라 각지의 가정들에서 칭송되던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1930년대의 이야기일 뿐 그 후 오랜 세월 나는 그 책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는 바람에 대원과 콘월을 다룬 그 책을 선반에서 다시 끄집어 내게 된 것이다. 나는 거기에 수록된 저 놀라운 설명과 사파들을 거듭거듭 탐독했다. 책에 나오는 곳을 내가 직접 차를 몰고 둘러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부풀어 오르는 흥분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여러분도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일을 패러데이 어르신과 상의하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어 보였다. 물론 그분께서 2주 전에 하신 제안이 순간의 변덕에 불과하여 지금은 그 생각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요 몇 달 지켜본 바에 따르면 패러데이 어르신은 주인들이 가진 특성 중에서도 가장 비위에 거슬리는 특성인 언행 불일치를 곧잘 드러내는 부류의 신사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나의 자동차 여행에 처음만큼 열의를 보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료비를 대주겠다고 한 지극히 고마운 제의를 번복하지 않으리라고 볼 근거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회에 이야기를 꺼내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고심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패러데이 어르신의 일관됨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어떤 일에 골머리에 계시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계실 때 그런 화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결코 분별 있는 처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상황에서 거부하신다 해도 어르신의 본심이 반영된 거부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퇴짜를 맞고 나면 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란 쉽지 않을 터였다. 따라서 현명하게 기회를 택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결국 나는 응접실에서 애프터눈 티를 대접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괜찮은 기회라고 신중하게 결론 내렸다. 평소 그 시각이면 패러데이 어르신은 구릉지대를 잠깐 산책하고 돌아오신 직후여서 저녁 때처럼 독서나 글쓰기에 몰입하시는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내가 애프터눈 티를 들고 들어가 보면 읽고 계시던 책이나 전기 간행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대화를 하는 양 창문 앞에서 두 팔을 쭉 뻗곤 하신다. 그러니 타이밍에 관한 내 판단은 지극히 유효했다고도 본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순전히 다른 각도에서 발생한 판단 착오이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하루 중 그맘때에는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주로 부담없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즐기신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제 애프터눈 티를 들고 들어간 내가 그분의 그러한 분위기를 짐작했더라면 그런 순간에는 나와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즐기신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켄턴 양을 들먹이는 어리석은 짓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인 어르신께 관대한 호의를 청하러 들어간 내 입장에서는
요청의 배우에 훌륭한 업무상의 동기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싶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 여행지로 서부 지방을 택하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몬스 부인의 책에 실린 몇 가지 매혹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달링턴 홀의 전직 총무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까지 밝히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아마도 그때 나는 내 여행이 현재 집안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작은 문제들의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지도 모를 방안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패러데이 어르신께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문득 내가 계속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켄턴 양을 언급한 후였다. 사실 나는 켄턴 양이 정말 우리와 다시 합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직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1년여 전에 첫 만남 이후로 패러데이 어르신과 상의조차 해보지 못한 터였다. 그런 상황에서 달링턴 홀의 미래를 두고 내 생각만 소리 높여 떠들어댄 것은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주제 넘은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벼랑간 입을 다물어 버렸으니 부자연스러운 느낌마저 주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겨우 기회를 잡은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나를 향해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다소 신중한 투로 말씀하셨다. 이런 스티븐스 여자친구 얘기로군요. 게다가 당신 나이에 말이요. 참으로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예전에 달링턴 어르신은 고용인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적이 결코 없었다. 내가 패러데이 어르신의 품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패러데이 어르신은 어쨌든 미국 신사이시고 따라서 그분의 방식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심찮게 보아왔으니까 그분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 해도 내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었을지 여러분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당신이 그런 숙녀의 남자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소, 스티븐스.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마음만은 젊게 살자, 뭐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런 애매한 미래에 나서는 당신을 돕는 게 잘하는 것인가 모르겠소? 나로서는 당연히 그분이 내게 덮어 씌우시는 그러한 동기들을 즉각 단호하게 부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던지신 미끼에 걸려드는 짓이어서 상황을 더 난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즉각 파악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어색하게 선 채로 여행 허락이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비록 당혹스러운 시간이긴 했지만 패러데이 어르신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그분은 어느 모로 보나 고약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은 그저 농담조의 분위기를 즐기고 계셨던 것 같다. 내가 볼 때 외국에서는 이런 것이 주인과 고용인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는 다시 말해 일종의 애정 표현으로 해석되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지난 몇 달 동안 새 주인 어르신과 내가 맺어온 관계를 돌아볼 때 그분이 많은 부분에서 그 같은 농담으로 일관해 오셨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지금도 명쾌하게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다. 사실 패러데이 어르신을 모시게 된 초기에는 그분이 불쑥불쑥 던지시는 말씀들에 꽤나 놀란 적이 한두 번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어떤 신사분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패러데이 어르신께 그분의 부인도 함께 오실 것 같냐고 여쭤보았다. 그녀가 온다면 하느님 맙소사지. 패러데이 어르신께서 대답하셨다. 집안일에 상관하지 않도록 멀찍이 떼어놔야 할 거요. 스티븐스, 저기 모건 시내 농장 주변 마구간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괜찮겠지? 거기 건초 더미 속에서 즐겁게 해줘요. 당신 취향에 딱 맞는 여자인지도 모르니까. 주인 어르신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잠시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다음 순간 이분이 지금 농담 비슷한 것을 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는 적절한 미소를 지어보려고 충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당혹감의 찌꺼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주인 어르신의 그 같은 언사에 놀라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농담조의 억양이 담겨 있다 싶을 때마다 적당히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런 경우에 내게 요구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선 결코 파악할 수 없었다. 요란하게 웃어주기를 기대하시는 걸까? 아니면 뭔가 내 나름의 농담으로 응수해 주길 바라시는 걸까? 후자의 가능성이 지난 몇 달 동안
내게 다소 근심을 안겨주었고 아직까지도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으로 남아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인이 재미있는 농담을 제공해 주어야만 프로답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플라우맨스 암스 술집 주인 심슨 씨가 한 말이 떠오른다. 만약 내가 미국인 바텐더라면 여러분한테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지는 않았을걸요. 고객들이 바텐더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답시고 아마도 여러분을 술주정뱅이니 놈팡이니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악행이나 결점을 거친 말로 공격하곤 했겠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레지널드 모비스 경의 시종 자격으로 미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레인 씨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난다. 뉴욕의 택시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면 런던에서 그랬다가는 두 팔이 묶여 가까운 경찰서로 끌려가는 신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게 뻔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그렇다면 주인 어른께서 농담을 하시면서 내게 기대하시는 반응도 그 비슷한 태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직무태만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는지도 모른다. 앞서도 말했듯 나는 그동안 이 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농담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열의를 다해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직무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시대에 발맞추어 전통적으로 내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무들을 새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물론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러나 농담이란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금이 바로 농담으로 응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섣불리 농담을 받아쳤다가 완전히 부적절한 응수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러한 대재앙에 가까운 가능성을 붙들고 숙고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러나 별로 오래전도 아닌 어느 날 나도 그런 응수를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낸 적이 있다. 내가 좁은 전용실에서 패러데이 어르신께 모닝커피를 대접하고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에 그 까마귀 소음을 낸 게 설마 당신은 아니었겠지요, 스티븐스? 이른 아침에 지나간 집시 부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다. 그들이 저들의 관습에 따라 고함을 지르며 각 가정에서 벌이는 쇠붙이를 수집하고 다녔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아침 나는 주인 어르신의 농담에 응수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두고 고심하던 참이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반응이 없는 나를 어르신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심각하게 걱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좀 재치 있는 대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상황을 오판했더라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표현을 찾아야 했다. 내가 잠시 동안 생각한 끝에 말했다. 까마귀보다는 제비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어르신. 이동하는 족속들이란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지금 익사를 떨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아주 겸손한 미소를 적절하게 덧붙였다. 패러다이 어르신께서 가당치 않은 존경심을 느끼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누르시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지금 뭐라고 했어, 스티븐스? 그제야 나는 아침에 지나간 사람들이 집시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의 익살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농담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결국 나는 이 상황을 정지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급한 용무가 막 생각난 척 양해를 구한 뒤 어리둥절해 보이는 어르신을 남겨둔 채 나와버렸다. 그러니 내게 요구되는 전혀 새로운 직무로 향하는 출발치고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출발이었다. 얼마나 낙심했던지. 솔직히 말해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그 방면으로 시도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르신께서 당신의 다양한 농담들에 대한 나의 반응에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내기 어렵다. 최근 들어 주인 어르신의 고집이 점점 세지는 것도 어쩌면 당신의 사고방식에 좀 더 맞추어 달라는 그분 나름의 촉구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집시와 관련된 그 첫 익살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새로운 익살을
때맞춰 재빨리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요즘 들어 더더욱 고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옛날에는 동료 직업인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견해를 확인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다지 옛날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는 직무상의 이런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존경스러운 견해를 가진 동료 전문가가 이제 곧 자기 주인을 모시고 우리 집을 방문할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문제점을 논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임을 알기에 위안이 되곤 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신사 숙녀들이 쉴 새 없이 찾아들고 여러 날 묵고 가는 경우가 많았던 달링턴 나리 시절에는 찾아온 동료들과 더불어 훌륭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정말 바빴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최고의 전문가 서너 명이 우리 하인 전용 홀에 모여 앉아 따뜻한 화덕 옆에서 밤늦도록 얘기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되곤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날 저녁에 만약 여러분이 우리 하인홀에 들어왔더라도 시시한 잡담을 듣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의 주인들이 위층에서 몰두하고 있는 대사나 신문에 보도된 중요한 문제들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온갖 인생 행로를 걸어온 동료 직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흔히 그러하듯 우리의 업에 관련된 갖가지 측면들을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도 물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서로에 대한 존경이 주조를 이루는 분위기였다. 그 당시 정기적인 방문객 가운데에는 제임스 체임버스 경의 시종 겸 집사였던 해리 그레이엄 씨, 시드니 디킨슨 씨의 시종이었던 존 더널드 씨 같은 인물들도 포함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런 날 저녁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명성은 좀 덜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기발랄한 성격 때문에 어디를 방문하든 결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존 캠벨 씨의 시종 겸 집사였던 윌킨슨 씨는 저명한 신사들을 흉내내는 레퍼토리로 널리 알려졌던 사람이다. 이스털리 하우스에서 온 데이비드슨 씨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낯선 사람에게는 좀 놀라울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그 외에는 지극히 상냥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한 번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존 해리 피터스 씨의 시종인 허먼 씨는 세상 어느 누구도 묵묵히 들어주기 힘든 극단적인 견해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사람을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재주가 남다르고 요크셔 지방 특유의 매력이 있어 누구든 그를 싫어할 수가 없었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다. 비록 각자의 접근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시절 우리 동업인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의식이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천에서 잘려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손님을 모시고 찾아오는 고용인들을 보면 축구 외에는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저녁이 되면 하인 전용홀 난로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플라우맨스 암스, 아니 요즘에는 스타인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특히 신참 내기들은 그런 곳에서 나가 술이나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좀 전에 제임스 체임버스 경의 시종 겸 집사인 그레이엄 씨를 잠깐 언급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 제임스 경이 달링턴 홀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뛸 듯이 반가웠다. 내가 그처럼 고대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패러데이 어르신의 사교 서클은 달링턴 나리 시절과 완전히 딴판이어서 방문객들이 극히 드물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옛날처럼 그레이엄 씨가 제임스 경을 모시고 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고민거리인 농담 문제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방문 바로 전날 제임스 경이 혼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게다가 그레이엄 씨가 이제는 제임스 경의 고용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 요즘은 제임스 경이 정식 직원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 그분이 와 계시는 동안에 알게 되었다. 나는 그레이엄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비록 서로 잘 알고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이따금 만나
그럭저럭 지내는 정도는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당한 기회가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다. 농담 문제를 그와 상의해 보고 싶었던 나로서는 낙심천만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이쯤에서 내 이야기의 본 줄기로 돌아가야겠다. 앞서 설명한 상황이지만 어제 오후에 나는 응접실에서 다소 불편하게 몇 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그 사이 패러데이 어르신은 이런저런 농담을 하고 계셨고 나는 평소처럼 최소한 그분이 발휘되고 있는 훌륭한 유머 감각에 다소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벼운 미소로 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이 과연 이번 여행을 허락해 주실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예상했던 대로 패러데이 어르신은 그다지 긴 시간을 끌지 않고 허락해 주셨다. 게다가 예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연료비를 대주겠다는 관대한 제의까지 거듭 확인해 주셨으니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서부지방 여행을 감행하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켄턴 양에게 편지를 보내 들를지도 모르겠다고 미리 알리고 복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 상황과 관련해 매듭지어야 할 것도 몇 가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여행을 떠나지 못할 큰 이유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첫날 저녁 솔즈베리. 오늘 밤 나는 이곳 솔즈베리시의 한 여관에 와 있다. 여행의 첫날이 이제 곧 마무리되려는 시점에서 여러모로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여행은 오늘 아침 8시 한참 전에 짐도 다 꾸리고 필요한 물품도 빠짐없이 포드에 실었는데도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1시간 늦게 시작되었다. 클레멘츠 부인과 하녀들도 일주일 휴가를 떠났으니 나마저 떠나고 나면 달링턴 홀은 텅 비게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 이런 일은 아마도 이번 세기 들어, 아니 저택이 세워진 후로 처음일 것이다. 그것은 기묘한 느낌이었다. 내가 집 주위를 거듭거듭 돌아보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한참이나 출발을 미루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지도 모른다. 마침내 출발했을 때 나의 감정을 설명하기란 힘들다. 차를 타고 처음 20분 정도는 흥분이나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저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지나다니면서 눈에 익었던 환경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으니 갇혀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행을 거의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직업상의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씩 나가게 되게 마련이어서 인근 지역들이나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눈에 익어 있었던 것 같다. 햇빛을 받으며 버크셔주 경계를 향해 차를 모는 동안 나는 주변 경관의 익숙함에 연신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주위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면서 내가 기존에 알았던 모든 경계들을 넘어 버렸음을 깨달았다. 흔히들 쓰는 말을 빌리자면 배에 돛이 올려지는 순간 마침내 육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순간을 두고 들뜬 기분과 불편함이 뒤섞인 느낌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는데 내가 주변 경관이 점점 낯설어지는 가운데 포드에 앉아서 받았던 느낌과 매우 흡사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 것은 내가 차의 방향을 틀어 산자락을 끼고 도는 도로에 들어선 직후였다. 도로변에 들어선 수목들과 두껍게 덮인 나뭇잎들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왼편이 가파른 절벽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내가 정말 달링턴 호울을 남겨두고 떠나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고백하건대 약간 불안감도 들었다. 지금 혹시 길을 잘못 들어 황야로 이어지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쌩쌩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 짙어지는 불안감 말이다. 그 느낌은 아주 잠깐에 불과했지만 결국 속도를 늦추게 만들었다. 심지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왠지 차를 멈추고 잠시 중간 평가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다리를 좀 펴기로 했다. 밖으로 나오니 산 허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한층 더 실감났다. 도로 한쪽에는 덤불과 작은 나무들이 비스듬히 솟아 있었고 반대편으로는 나뭇잎들 틈새로 멀리 저는 풍경이 언뜻 보였다.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싶어 잎사귀 틈새로 기웃거리며
도로변을 따라 조금 걷고 있을 때였을 것이다. 느닷없이 뒤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까지 당연히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탓에 다소 놀라며 돌아보았다. 도로 반대편 약간 위쪽 지점에서 시작되어 그 위에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가파른 오솔길 하나가 보였다. 오솔길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비쩍 마른 백발의 노인이 천 모자를 쓰고 담배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내게 또 한 번 고함을 치면서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처음에는 유랑자인가 보다 했다. 그러나 곧바로 상쾌한 공기와 여름 햇살을 즐기러 나온 인근 마을 사람일 뿐이라는 판단이 들었으므로 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선생의 다리가 정말 건강하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었을 뿐이요. 내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노인이 오솔길 위쪽을 가리켰다.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튼튼한 다리 한 벌과 튼튼한 폐 한 쌍을 갖추어야 한다오. 나로 말하자면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해 이 밑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내 상태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지금쯤 저 위에 올라앉아 있었을 거요. 꼭대기에 멋지고 아담한 장소가 있어. 벤치도 하나 있고 별별 게 다 있어. 그리고 영국 땅 어디를 가더라도 더 나은 전망은 보기 힘들 거요. 설사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난 여기에 머무는 편을 택할 것 같소. 내가 어쩌다 자동차 여행에 나서게 되었으니 도중에 수많은 장관을 보게 될 것 같기 때문이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백미를 보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노인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다짜고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영국 땅을 통틀어 더 나은 경치는 없다니까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했듯이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폐가 필요하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보아하니 당신은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아 보이오. 선생, 내가 장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꼭대기까지 갈 수 있을 거요. 운 좋은 날에는 심지어 나 같은 사람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 오솔길을 힐끔 올려다보니 가파를 뿐 아니라 꽤 험해 보였다. 내 말을 믿어보시오, 선생. 올라가 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요. 그리고 또 누가 알겠소. 몇 년 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무 늦었을지도. 노인은 약간 천박하게 껄껄거렸다. 할 수 있을 때 올라가 보는 게 좋아요. 지금에야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노인은 그저 웃자고 그랬던 것 같다. 즉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나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나는 오솔길로 올라가게 만든 것은 그의 충동질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입증해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지금은 올라가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산 허리를 지그재그로 100m쯤 올라가야 하는 상당히 힘든 산행이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심각한 어려움을 느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윽고 작은 공터에 도착했는데 남자가 이야기했던 그 장소임에 분명했다.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고 인근 전원이 수 킬로미터 넘게 펼쳐지는 절묘한 경관도 과연 사실이었다. 내가 본 것은 주로 들판이었다. 들판 옆으로 또 들판이 일렁이는 물결처럼 까마득히 이어졌다. 땅은 솟았다 꺼졌다 하며 완만한 기복을 이루고 들판마다 울타리와 나무들로 경계가 쳐져 있었다. 멀리 보이는 들판 몇 군데로 양떼로 짐작되는 점들이 박혀 있었다. 오른쪽 지평선 부근에서 교회의 네모난 탑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사방에서 여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가벼운 미풍을 얼굴에 받으며 서 있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내 앞에 놓인 여행길에 어울리는 기분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도 거기에서 그렇게 경치를 구경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다. 분명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험들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이 처음으로 왈칵 치솟는 것을 그때 느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나 자신에게 맡긴 직무상 과제 부분에서 우연하게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생겼다. 켄턴역 문제와 우리가 당면한 인력 문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아침의 일이었다. 오늘 저녁 나는 솔즈베리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노변의 한 안락한 여관에 둥지를 틀고 있다. 건물이 비교적 수수하긴 하지만 대단히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여주인은 마흔쯤 되어 보이는데 나를 아주 대단한 손님으로 여기는 것 같다. 패러데이 어르신의 포도와 내가 입은 고급 양복 때문일 것이다. 오늘 오후 솔즈베리에 도착한 3시 전후에 여주인이 내미는 기록부에 달링턴 홀이라고 주소를 기입하자 그녀가 다소 당황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리츠나 도체스터 같은 호텔에 익숙한 신사인 듯하니 우리 여관방을 보여주면 당장 뛰쳐나가 버리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내게 바로 정면에 2인실이 비어 있는데 1인실 가격에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안내를 받으며 그 방으로 가보니 때맞춰 햇빛이 벽지의 꽃 문양을 환히 비추는 모습이 아주 근사해 보였다. 1인용 침대 둘과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넉넉한 크기의 창도 한 쌍 있었다. 욕실이 어디에 있냐고 묻자 여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님과 마주하고 있는 문이 욕실이긴 한데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는 온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여주인에게 차 주전자를 올려 보내달라고 했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 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침대들은 완벽하게 청결했으며 잘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구석에 놓인 세면대도 매우 깨끗했다. 창으로 내다보니 거리 반대편으로 각종 페이스트리가 진열된 빵집과 약국, 이발소가 눈에 들어왔다. 더 멀리로는 등 굽은 다리를 지나 좀 더 전원 분위기가 나는 곳으로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나는 대야에 담긴 찬물로 얼굴과 손을 씻은 후 창가에 놓인 딱딱한 등받이 의자에 앉아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여관에서 나와 솔즈베리의 거리들로 과감하게 발을 들여 놓은 것이 아마 4시 직후였을 것이다. 이곳 거리들은 널찍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덕분에 아주 여유로운 도시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 부드럽고 따뜻한 햇빛 속에서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며 몇 시간을 보내기란 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이 도시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나는 어느새 보기 좋게 열지어 늘어선 오래된 목조 주택 사이를 배회하고 도시를 통과하며 흐르는 여러 실개천 중 하나에 놓인 자그마한 돌다리를 건너보고 하는 짓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물론 시먼스 부인이 책에서 격찬해 놓은 그 훌륭한 성당을 찾아가 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위험 있는 건물을 찾아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솔즈베리 시내 어디에서든 보일 만큼 우뚝 솟은 첨탑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녁 무렵에 이 여관으로 되돌아오면서 어깨너머로 여러 번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그 거대한 첨탑 뒤로 지고 있는 석양과 마주치곤 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고요한 방에 웅크리고 있자니 첫날 여행에서 정말 남은 것이 있다면 솔즈베리 성당이나 이 도시의 갖가지 매혹적인 풍경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에 마주쳤던 일렁이는 영국의 전원을 품은 그 놀라운 경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나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보다 명명백백한 장관을 보여줄 수 없다고 기꺼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나도 백과사전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담아낸 생생하고 감동적인 풍경 사진들을 본 적이 있다. 장엄한 계곡과 폭포, 거친 야생미를 자랑하는 산들. 물론 그런 것들을 직접 구경하는 특권을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주장할 용의가 있다. 영국의 최고 절경, 즉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것과 같은 풍경에는 다른 나라의 풍경이 결코 갖지 못한 특징이 담겨 있다. 외국 풍경의 겉모습이 제 아무리 더 극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인 관찰자로 하여금 영국의 풍경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풍경으로 꼽게 만든다고 믿으며 이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이 있다면 위대함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아침 내 경우만 해도 그 높다란 암벽 위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대지를 보았을 때 드물게 찾아오지만 너무나 확실한 그 감동, 나 자신이 위대함의 면전에 있는 그 느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부르는 것을 두고 좀 건방진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우리나라의 풍경 하나만으로도 그 숭고한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함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 어디에 혹은 무엇에 존재하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에 답하자면 내 머리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위험을 무릅쓰고 추측해 보라고 한다면 명백한 극적 효과나 화려함의 결핍, 바로 그 점이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차분한 아름다움, 절제의 미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다. 마치 땅 자체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자각하고 있어 굳이 소리 높여 외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 비해 아프리카나 미국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은 전율에 가까운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꼴 사나운 과시욕으로 인해 객관적인 관찰자에게는 저급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사실 위대함에 관한 이 질문은 우리 동업인들 사이에서 아주 오랜 세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질문과 상통하는 면이 아주 많다.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하인 전용 홀의 난로가에 둘러앉아 이 주제를 두고 몇 시간씩 즐겁게 토론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위대한 집사는 누구인가라고 하지 않고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규범을 제공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를 두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샤를빌 하우스의 마셜 씨나 브라이드 우드의 레인 씨 같은 인물들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내가 지금 거론하는 특징의 소유자들이란 사실을 분명 알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왕 이쪽으로 파고든 김에 덧붙이는데 위대한 집사들은 누구인가를 두고 전혀 논쟁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이리라. 내가 앞서 한 말은 그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갖춘 훌륭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적은 없다는 의미다. 물론 여느 저택의 여느 하인 전용 홀과 마찬가지로 달링턴 홀의 하인 전용 홀에도 지성과 지각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을 보이는 손님들이 찾아들었다. 모 고용인이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바로 내 수하의 직원인 경우도 있었다. 잔뜩 흥분하여 잭 네이버스 씨 같은 부류를 칭송하는 동안 남몰래 내 입술을 깨물어야 했던 일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잭 네이버스 씨는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전형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일 뿐이다. 1930년대 중반 2, 3년 동안 이 나라의 모든 하인 전용 홀에서 네이버스 씨의 명성이 대화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달링턴 홀에서도 손님으로 온 무수한 고용인들이 네이버스 씨의 최근 성공담을 늘어놓곤 했으므로 나나 그레이엄 씨 같은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그의 일화를 들어야 하는 낭패감을 함께 맛보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낭패스러웠던 것은 그러한 일화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다른 점들에서는 점잖은 고용인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하고 다음과 같은 어구를 내뱉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였다. 네이버스란 사람 역시 최고야. 물론 네이버스 씨가 훌륭한 조직, 기술의 소유자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아주 이채로운 양식의 대형 행사를 무수히 기획하고 주도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떤 무대에서도 그가 위대한 집사의 자리에 근접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의 평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몇 년 정도 짧은 세월 각광을 받고 나면 곧 몰락하리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 한 시절 만인의 입에서 자기 세대의 가장 위대한 자로 오르내리던 집사가 몇 년이 채 못되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례를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그런데도 한때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무수한 고용인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을 점검해볼 새도 없이 또 다른 인물을 칭송하기에 바쁘다. 하인 전용 홀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화에서 화제거리가 되는 집사는 저명한 저택에 채용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사람, 거기에 덧붙여 대형 행사 두세 건을 다소 성공적으로 치러낸 사람이게 마련이다. 그러고 나면 온갖 종류의 소문들이 온 나라의 하인 전용 홀로 퍼져나간다. 모모 인사가 그 집사에게 접근했다는 둥,
최고위급 저택 몇 군데에서 엄청난 임금을 제시하며 그를 모셔가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둥. 그러나 몇 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곤 했던가. 바로 그 불굴의 인물에게 어떤 대실책의 책임이 지워지거나 어떤 이유로 주인의 눈 밖에 나거나 하여 자신을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그 저택을 떠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에 관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들려오지 않는다. 한편 그를 두고 떠들어댔던 수다쟁이들은 또 다른 신출내기를 찾아내어 다시 열광한다. 시종이라면 누구나 집사가 되고 싶겠지만 우리 저택을 방문하는 시종들을 지켜본 바로는 집사직에 악착같이 매달리는 불안당들이 종종 있다. 바로 이런 작자들이 우리가 따라 해야 할 인물은 이 사람이라느니 저 사람이라느니 항상 우겨대고 직업상의 문제에 관해 모 영웅이 표명했다고 전해지는 견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즉각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어리석은 행태에 빠져들 생각이 전혀 없는 시종들도 물론 많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최상의 분별력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를테면 그레이엄 씨 정도를 말하는데 지금은 어색하게도 그와 연락할 길이 끊겨 버린 것 같다. 그런 사람 두세 명이 우리 하인 전용 홀에 모일라 치면 우리의 업 전반에 걸쳐 더할 나위 없이 고무적이고 지적인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사실 그런 저녁들은 그 시절의 추억 중에서도 오늘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에 속한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정말 흥미로운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자기 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사람들의 제잘거림으로 저녁 시간이 엉망이 되어 버리지 않을 때면 우리가 너무나 즐겁게 토론하곤 했던 문제,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이다. 이 질문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 숱한 말들이 나왔는데도 내가 알기로 우리 업계 내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확립하고자 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 유일하게 생각나는 사례는 회원 기준을 생각해 내려 했던 헤이스 소사이어티의 시도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헤이스 소사이어티를 모를지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세간에 회자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단체는 런던 대부분의 지역과 홈 카운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이 단체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고 느낀 나머지 1932년인가 1933년에 단체가 해산되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을 정도이다. 헤이스 소사이어티는 오직 1류급 집사들만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끊임없이 확보하고자 했던 권력과 권위의 상당 부분이 금방 생겨났다 사라지는 다른 유사 조직들과 달리 회원수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회원 자격에 일정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회원이 3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체로 9명 혹은 10명 선에 머물렀다고 한다. 여기에 또 하나 원인을 덧붙이자면 헤이스 소사이어티가 다소 비밀 결사의 성향을 띠게 되면서 전문적 사안들에 대해 이따금 발표하는 성명들이 석판에 쪼아 놓은 신성한 규범인 양 받아들여질 정도로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사이어티가 한동안 밝히기를 거부했던 사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체 회원 기준에 관한 문제였다. 기준을 밝히라는 압력이 꾸준히 높아진 탓에 또 개간지 젠틀맨스 젠틀맨에 실린 일련의 편지들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소사이어티는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하려는 지원자에게 저명한 가문에 소속된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 물론 그것만으로 회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소사이어티는 사업가 집안이나 신흥부유층 집안은 저명한 가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소사이어티는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 내부 기준들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권위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극명하게 드러낸 그 일로 인해 그 같은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말았다. 그 후 다시 젠틀맨스 젠틀맨에 발표된 편지들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들의 태도를 정당화하려 했다.
사업가 집안에서도 훌륭한 자질의 집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고가들의 견해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자라면 벌써 오래전에 진정한 신사 숙녀들의 가문에 편입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신사 숙녀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러시아의 볼셰비키 예법들을 채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소사이어티를 상대로 자체 회원 기준을 더 총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는 압력이 한층 더 커져갔다. 결국 소사이어티는 젠틀맨스 젠틀맨의 짤막한 편지를 게재하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는데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인용해 보겠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지원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품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방면에서 제 아무리 수준 높은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이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결코 우리의 회원 요건에 부합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헤이스 소사이어티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특별 성명만큼은 의미심장한 진실을 깔고 있었다고 믿는다. 어느 누구나 위대한 집사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마셜 씨나 레인 씨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저 무작정 유능하기만 한 집사들과는 다르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의미를 담아낸 것이 바로 이 품위라는 단어이다. 물론 이것은 또 하나의 논제를 끌어들였을 뿐이다. 품위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의 문제 말이다. 그레이엄 씨나 나 같은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논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다. 그레이엄 씨는 이 품위란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과도 같아서 분석하려 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늘 견지했다. 반면에 나는 그런 식의 비유를 끌어들이다 보면 마셜 씨 같은 사람들의 품위를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도 그레이엄 씨의 유추에 내가 주로 반론을 제기한 부분은 이 품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자연의 요행수인 양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품위를 갖추지 못했으니 자명한 사람이 그것을 갖춰보려고 애쓰는 것은 못생긴 여자가 아름다워지려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헛된 짓일 것이다. 집사들 대다수가 스스로 그런 역량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말하는 품이란 것은 이 업에 몸담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의미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갖춘 마셜 씨 같은 저 위대한 집사들도 오랜 세월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꼼꼼하게 경험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얻어냈으리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그레이엄 씨와 같은 태도를 택하는 것은 직업적 사명감의 견지에서 볼 때 패배주의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레이엄 씨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어쨌거나 그와 나는 이 품위의 골자를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여러 날 저녁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른 적은 결코 없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러한 토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꽤 확고한 생각들을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대체로 그러한 믿음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품위를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한다. 샤를빌 하우스의 마셜 씨와 브라이드 우드의 레인 씨, 이 두 사람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집사들이라는데 대해선 여러분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브랜베리 캐슬의 핸더슨 씨도 이 희귀한 범죄에 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럴듯하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에 붙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속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며 부친의 경력이 내가 품위를 정의 내리기 위해 항상 면밀히 따져온 것과 일치한다고 말한다면 완전히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로버로 하우스에서 경력의 절정에 이르렀던 내 부친이야말로 품위의 화신이었다고 나는 굳게 확신하는 바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내 부친에게는 위대한 집사에게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속성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에게 없는 그 속성들이란 것은 항상 피상적이고 장식적인 영역이었을 뿐이라고 나는 항변하고 싶다. 케이크에 입혀진 당이처럼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는 속성들, 이를테면 훌륭한 악센트와 언어 구사력,
매사냥이나 영혼의 짝짓기 같은 폭넓은 일반 교양 따위 말이다. 이런 것은 내 부친께서 단 하나도 자랑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게다가 부친께서 그러한 속성들을 집사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여기던 시절에 집사를 시작한 초창기 세대였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창한 화술과 일반 교양에 대한 집착은 우리 세대와 더불어 아마도 마셜씨를 본떠 등장한 것 같다. 그 당시 마셜씨의 위대함을 흉내내려고 경쟁적으로 애쓰던 소인배들이 피상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했던 것이다. 내가 볼 때 우리 세대는 깔끔하게 다듬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 왔다. 악센트와 언어 구사를 연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했는지, 백과사전이나 당신의 지식을 시험해 보라는 식의 책들을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기본 원칙들을 익히는데 사용해야 마땅했을 시간을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책임이니 부인하고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인은 해야겠지만 일부 주인들이 이런 경향을 보장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최고 혈통의 몇몇 가문을 포함해 많은 가문들이 마치 경쟁하듯 그런 사소한 소양의 능란한 집사를 손님들 앞에서 그저 뽐냈던 것처럼 보인다. 저택의 파티에서 집사를 마치 공연장에 원숭이 있냐 구경거리로 만드는 각종 사례들도 귀에 들려오곤 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개탄할 만한 사례는 손님들이 집사를 불러다 놓고 무작위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예 그 집안의 오락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이러저러한 연도에 더비 경마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냐 따위 뮤지컬 메모리 맨에게나 던질 법한 수준의 질문들을 말이다. 좀 전에도 말했듯 내 부친은 다행히도 우리의 직업적 가치들이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세대였다. 따라서 영어구사나 일반 교양에서는 다소 부족했을지 몰라도 집안 관리 기술에서 알아야 할 것은 낱낱이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한창 때는 헤이스 소사이어티가 규정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품위까지 획득하기에 이르셨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따라서 무엇이 내 부친을 이처럼 두드러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소견을 설명하다 보면 품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 의견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 같다. 예전에 내 부친께서 두고두고 반복하시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한참 뒤에 내가 부친의 감독 하에 하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부친께서 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장면들이 기억난다. 내가 옥스퍼드셔 올숏에 비교적 수수한 저택에 살았던 무거리지 부부를 주인으로 모시고 집사로서 첫 자리를 얻은 후 처음으로 부친을 뵈러 돌아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셨다. 그분께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의미로 다가왔던 게 분명하다. 내 부친이 속한 세대는 우리 세대처럼 토론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치 못했으므로 아마도 부친께서는 그 이야기를 거듭거듭 되풀이하시면서 당신이 몸 담으신 업을 비판적으로 반성해 보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그것은 부친의 생각을 헤아리는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다. 실화였음에 분명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인을 따라 인도로 건너갔던 어느 집사이다. 그는 인도에서 현지인 직원들을 통솔하며 여러 해 근무했는데 그 직원들로도 영국에서 그가 고수했던 높은 기준들을 그대로 유지했다. 어느 날 오후 만찬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식당으로 들어간 이 집사는 식탁 밑에 늘어져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집사는 조용히 식당에서 빠져나와 문을 살그머니 닫은 후 차분하게 주인과 여러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던 응접실로 향했다. 응접실로 들어선 그는 공손하게 헛기침을 하여 주인을 불러낸 다음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날이 저기 식당에 호랑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구경 총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전설에 따르면 그리고 나서 몇 분 후에 주인과 손님들의 귀에 총성 3발이 들려왔다. 잠시 후 집사가 차 주전자를 치우려고 다시 응접실에 등장하자 주인이 그에게 일이 잘 되었는지 물었다. 덕분에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날이. 집사가 대답했다. 식사는 평소와 같은 시각에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때쯤이면 방금 있었던 사건의 흔적은 일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방금 있었던 사건의 흔적은 일절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 내 부친은 한바탕 웃음과 함께 이 구절을 반복하고 고개를 내저으며 탐복하시곤 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이름을 안다거나 그를 아는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항상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실화라고 우기셨다.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내 부친의 이상과 관련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점이다. 부친의 경력을 돌아보면 어떻게든 당신이 즐기시는 이야기 속에 집사가 되기 위해 평생 분투하셨으리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 부친은 경력의 정점에서 야망을 이루셨다. 물론 그분에게 식탁 밑에 호랑이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을 리는 없지만 내가 아는 사실들이나 내 귀에 들어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집사에게 탐복해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자질을 부친께서 유감없이 발휘하셨던 사례가 적어도 대여섯 번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를 내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달린턴경 시절에 이따금 우리를 방문했던 찰스 앤드 레딩 컴퍼니 사장 데이비드 찰스 씨였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찰스 씨의 시중을 들게 되었는데 자신이 예전에 로버로 하우스에 객으로 머물 때 내 부친을 만나 보았다고 했다. 로버로 하우스는 경력의 절정에 이른 내 부친이 15년 동안 섬기셨던 기업가 존 실버스 씨의 고향 집이었다. 찰스 씨는 그 후로도 내 부친을 결코 잊을 수 없었노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이었다. 그 저택에 머물던 어느 날 오후 찰스 씨는 민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손님 두 분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얼큰하게 취해버리고 말았다. 일부 서클들에서는 아직도 그 신사들을 기억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스미스 씨와 존스 씨라고 부르겠다.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난 이 두 신사가 오후 드라이브나 하며 인근 지역을 둘러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만 해도 진기하게만 여겨졌던 자동차로 말이다. 그들이 찰스 씨를 설득하여 동행하게 만들었고 운전기사가 마침 휴가 중이었던 관계로 내 부친을 불러 차를 몰게 했다. 차가 출발하자 스미스 씨와 존스 씨가 중년도 한참 중년의 나이였음에도 어린 학동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스러운 노래를 불러대지를 않나 창밖으로 뭔가가 보일라 치면 더 한층 상스러운 논평을 늘어놓지를 않나 하며 말이다. 그러던 이 두 신사가 그 고장 지도를 들여다보다가 모피, 살타시, 브리군이라는 마을들이 근처에 있음을 발견했다. 100% 정확한 지명이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명들이 스미스 씨와 존스 씨에게 머피, 솔트맨, 브리지드 더 캣이라는 오페라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한 그들은 문제의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 보겠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다. 말하자면 거기에 출연한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차원이었다고나 할까? 찰스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 부친께서 그중 한 마을로 충직하게 차를 몰았고 잠시 후 두 번째 마을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스미스 씨인지 존스 씨인지 아무튼 두 사람 중 하나가 이 마을이 브리군 마을이란 것을, 다시 말해 이름 순서상으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신사가 내 부친께 화를 내면서 당장 차를 돌려 정확히 순서대로 찾아가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자면 왔던 길로 꽤 멀리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찰스 씨가 내게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부친은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이냐 묵묵히 받아들이셨고 그 후에도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셨다. 그러나 스미스 씨와 존스 씨의 관심은 이미 내 부친께로 옮겨가 있었다. 바깥 풍경에 다소 실증이 난 탓도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 부친의 실수를 두고 노골적인 표현들을 고래고래 내뱉으며 즐기기 시작했다. 찰스 씨는 부친이 불쾌함이나 분노의 기색을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인격적 품위와 복종의 자세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모습으로 계속 차를 모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부친의 평온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부친의 등에 대고 욕을 퍼붓는 것마저 실증이 난 두 신사가 자신들을 대접하고 있는 집주인, 다시 말해 내 부친의 주인인 존 실버스 씨에 대해 논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현들이 점점 더 품위를 잃고 아슬아슬해지자 듣다 못한 찰스 씨가 끼어들어 최소한 찰스 씨 본인의 말로는 그랬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좀 상스럽지 않느냐고 눈치를 주어야 했다.
이 견해가 얼마나 격한 반대에 부딪혔던지 찰스 씨는 이러다 찰스 씨 본인이 그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신체적 폭행이라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주인을 욕하는 유난히 흉악한 표현이 터져 나오기 무섭게 내 부친께서 차를 급정차하셨다. 찰스 씨에게 그처럼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상황이었다. 차 뒷문이 열렸고 내 부친께서 거기 서 계신 게 보였다고 한다. 차에서 몇 걸음 떨어져 차 안만 계속 주시하고 계셨던 것이다. 찰스 씨의 표현에 따르면 그 순간 내 부친께서 남다른 체격의 소유자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세 명의 승객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 같다. 사실 부친은 키가 1m 90cm에 이르는 분이셨다. 그리고 얼굴도 당신이 잘 봐주려는 경우에는 안심할 수 있지만 정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극단적으로 험상궂게 보일 수 있었다. 찰스 씨에 따르면 당시 내 부친이 딱히 성난 기색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차 문을 연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내다보는 풍채에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듯한 난공불락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술 취한 두 동행은 마치 사과를 훔치다 현장에서 농부에게 붙잡힌 꼬맹이들처럼 위축되어 보였다. 부친은 그렇게 몇 분 동안 계속 서 계셨다고 한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차 문을 열어놓은 채 결국 스미스 씨와 존스 씨 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여행을 계속하지 않으려는 건가? 내 부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말없이 서 계셨다. 내리라는 요구도 없었고 자신의 바람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단서 같은 것도 일절 없었다. 그날 자동차 문틀을 배경으로 뒤편에 온화한 허트포드셔의 풍경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어둡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계셨을 때 그분이 과연 어떻게 보였을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기력을 쫙 빠지게 만드는 참으로 기묘한 순간이었다고 찰스 씨는 회고했다. 그 순간만큼은 앞서 묘사한 형태에 가담하지 않았던 찰스 씨조차도 죄인이 된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침묵이 한없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내 부친에게서 그런 기미를 발견한 스미스 씨 혹은 존스 씨가 우월우월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까 그 대목에서 약간 경솔하게 얘기한 것 같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부친은 그 말에 잠시 쑥고하더니 이윽고 문을 가만히 닫으신 후에 운전대로 돌아와 새 마을을 돌아보는 여행을 계속하셨다. 찰스 씨가 자신있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로는 거의 침묵 속에 마무리된 여행이다 보니 내 부친의 경력에서 그 무렵에 속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갖추시게 된 그 특별한 자질을 훨씬 더 인상 깊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대목에서 내가 두 형제 중 동생이며 형인 레너드는 내가 아직 꼬마였을 때 남아프리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 내 부친이 이 죽음을 살을 내는 아픔으로 받아들이셨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들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위안, 다시 말해 내 아들이 국왕과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목숨을 바쳤구나 하는 생각마저 내 형님이 유달리 수치스러운 작전에서 숨졌다는 사실로 인해 훼손되고 말았다. 그 작전은 보어인들의 민간인 부락을 공격한 가장 영국인답지 못한 작전이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의 기초에 속하는 주의사항들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지휘했음을 입증하는 명명백백한 증거까지 등장함으로써 죽은 사람들만, 물론 내 형님도 그중 하나였지만 완전히 헛된 죽음이 되고만 결과를 초래했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관점에서는 그 작전에 대해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대단한 소동이 벌어지면서 논쟁에 흥미진진한 갈등을 추가했다고만 얘기해도 상황이 충분히 짐작될 것이다. 관련 장성을 해임하라는 심지어 군법회의에 붙이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군이 변호해준 덕분에 그는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장성이 남아프리카 갈등이 종결되자 슬그머니 은퇴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선적을 취급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논란 이후 10년쯤 지났을 때 다시 말해 아들을 잃은 상처가 겉으로나마 겨우 아물었을 무렵
존 실버스 씨의 집무실로 호출을 받고 들어간 내 부친이 바로 그 인사, 그를 그냥 장성이라고 부르겠다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하우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방문할 것이니 그 기간에 그와 사업상 유리한 거래의 기초를 다지고 싶다는 것이 내 부친 주인의 바람이었다. 실버스 씨는 그의 방문이 내 부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장성이 머무는 기간 동안 며칠 휴가라도 떠나도록 권하기 위해 내 부친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장성에 대한 부친의 감정은 극도의 증오에 가까웠다. 그러나 주인이 현재 품고 있는 사업상의 포부가 이번 하우스 파티 18명가량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므로 결코 작은 행사라고 할 수 없던 그 파티의 순조로운 진행에 달려있다는 점을 부친은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부친은 대충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제 감정을 고려해 주시니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평소의 기준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니 주인나리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부친의 시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무엇보다도 내 부친이 품으셨을 법한 희망, 그 장성을 직접 만나보면 혹시 존경심이나 동정심 같은 것이 생겨 그에 대한 반감을 녹여줄지도 모른다는 바람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장성은 비만하고 흉하게 생겼을 뿐 아니라 매너도 세련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의 언사에서는 군대식 비유를 지나치게 폭넓고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하려는 열의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 나쁜 상황을 예고한 것은 이 신사가 평소 데리고 있던 사람이 병이 나는 바람에 시종을 거느리고 오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이것은 미묘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 명의 손님도 시종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손님 중 누구에게 집사를 시종으로 배당하고 누구에게 하인을 배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주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던 부친은 즉각 그 장성을 맡겠노라고 자원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지독히 미워하시던 사람과 나흘 동안 붙어 지내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반면에 그 장성은 부친의 감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군 시절의 업적에 얽힌 일화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늘어놓았다. 물론 군 출신 신사들이 개인 방에서 자기 시종에게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거의 습관에 가까운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부친이 감정을 얼마나 잘 숨기셨던지 직무를 얼마나 전문가답게 수행하셨던지 드디어 일정을 마치고 떠나게 된 그 장성이 존 실버스 씨에게 정말 훌륭한 집사를 두셨노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감사의 표시로 보기 드문 거금을 팁으로 남겼을 정도였다. 부친은 서슴지 않고 그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셨다. 모두 내가 확인해 보았으므로 아마도 정확한 이야기 드릴 것인 이 두 사례에서 내 부친은 헤이스 소사이어티가 지칭한 자신의 직위에 상응하는 품위를 증명해 보일 뿐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 화신의 경지에 근접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도 동의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때의 내 부친과 잭 네이버스 씨, 기술적 화려함에 극치를 달리던 때의 그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다. 같은 인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위대한 집사와 단순히 유능한 집사를 나누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식별이 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만찬 식탁 밑에서 호랑이를 발견하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집사의 이야기를 내 부친이 그렇게나 좋아하셨던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그 일화의 어딘가에 진정한 품위의 핵심이 담겨 있음을 내 부친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이 단정하고 싶다. 즉 품위는 자신이 몸 담은 전문가적 실존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집사의 능력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 모자라는 집사들은 약간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사적인 실존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실존을 포기하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로 산다는 것은 무슨 판토마임을 연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슬쩍 밀거나 약간만 비틀거리게 만들어도 가면이 떨어져 내려 가면 뒤에 배우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는 점에서 말이다. 위대한 집사들의 위대함은
자신의 전문 역할 속에서 살되 최선을 다해 사는 능력 때문이다. 그들은 제 아무리 놀랍고 무섭고 성가신 외부 사건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점잖은 신사가 정장을 갖춰 입듯 자신의 프로 정신을 입고 다니며 악한들이나 환경이 대중의 시선 앞에서 그 옷을 찢어 발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가 그 옷을 벗을 때는 오직 본인의 의사가 그러할 때뿐이며 이것은 어김없이 그가 완전히 혼자일 때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품위의 요체이다. 진정한 의미의 집사가 존재하는 곳은 영국밖에 없으며 그 외의 나라들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칭호가 무엇이든 오직 하인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이따금 듣게 된다. 나는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편이다. 대륙 사람들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혈통들이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 없다. 오직 영국 민족만이 할 수 있다. 대륙 사람들 여러분도 물론 동의하겠지만 켈트족도 대체로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격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며 따라서 최소한의 도전적 상황 외에는 전문가다운 품행을 유지하지 못한다. 좀 전의 비유로 돌아가 말하자면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들은 지극히 사소한 자극에도 자신의 양복과 셔츠를 찢어 벗어 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과 흡사하다. 한마디로 말해 품위는 그런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영국인들에게는 외국인들에 비해 중요한 강점이 있으며 여러분이 위대한 집사를 떠올릴 때 거의 당연히 영국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예전에 난로가에서 즐겁게 토론하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설명할 때면 그레이엄 씨가 그랬듯 여러분도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겠다. 당신 이야기가 옳다면 어떤 가혹한 시험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직접 보지 않는 한 그런 위대한 집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 대부분이 마셜 씨나 레인 씨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본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그들을 위대하다고 인정한다. 이 부분에서 그레이엄 씨가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나처럼 오랜 세월 이 업에 몸담고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의 프로 정신이 압박받는 것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정신의 깊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실 누구든 위대한 집사를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면 회의적인 태도로 시험을 하고픈 충동을 느끼기는커녕 저런 권위 속에 견뎌온 프로 정신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있을까 상상하기도 힘들어 쩔쩔맨다. 오래전 어느 일요일 오후 내 부친의 승객들을 수치스러운 침묵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깨달음, 알코올이 빚어낸 몽롱한 정신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영국의 풍경이 오늘 아침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최고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최고 경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그런 이들과 마주치면 내가 지금 위대함을 면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니까 말이다. 위대함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전혀 무익한 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는 척 보면 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레이엄 씨의 논법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그와 같은 패배주의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의 의무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품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노력에도 발전이 있을 것이다.